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 이 설 연휴 기간에 상당히 뜨거웠던 SNS 설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난히 많은 SNS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뭐 바쁘셨겠죠. 저는 두 사람 모두 왜 이렇게 그 설 연휴 기간에 SNS에 탐닉했나. 두 사람 다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금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장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잡건 못 잡건 간에 내가 정말로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 이게 먹히는구나. 국정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국정 지지율 부동산 메시지 낸 이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점화해서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 요인 그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 받아치면 아 역시 이 그 소수지만 제1야당의 대표는 장동혁이구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의 문제점들은 일목요연하게 지목하고 있구나. 지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그래 잘됐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SNS가 끊이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쌍코피 터진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이게 본인이 뭔가 대통령이 절박감에서 새벽에도 올리시고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명확하거든요. 다주택자들 악마화했다고 하는데 악마화한 적 없어요. 그냥 세금 내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 수단 혹은 투기 수단 이렇게 생각해 왔던 점 분명히 있잖아요. 국민들도 아마 이건 다 인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뭔가 로또처럼 뭔가 맞으면 정말 성공하는 거고 옆 사람은 배 아파왔던 게 사실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비난을 감수하고 이번에 한번 막아보자. 이거를 좀 바꿔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에게도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소멸해가고 있는 뭐 지방, 서울만 뭐 굉장히 잘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절박감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본인 집 6채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광고하고 95세 노모께서 끌어들여가지고 뭐라 그랬죠? 핫한 표현이라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실제, 제일 핫하다. 네, 핫하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실제 어머니께서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별로 안 갈 것이고 50억짜리 집을 명절 지나면 가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말들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이번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답글을 달아주시니 뭔가 좀 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영수회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 이거 SNS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칠의식으로 야당 대표가 움직이거나 혹은 본인의 치부인 줄도 모르고 대통령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대통령의 호소에 야당도 그래 부동산 공하고 이제 끝내고 투자를 오늘 5,600도 넘어갔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수단으로 기업도 잘 살고 그 기업이 잘 살게 되면 결국 이 노동자들의 어떤 편익도 올라가게 되고 이 취직 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선순환 구조로 한번 가보자. 이 호소에 야당이 응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SNS에서 분명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악마화했고 갈라치기 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주택자가 안타까운 분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조폭이 야 밤길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협박 안 했다고 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협박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 부동산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다주택자들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230만 명 되고 1가구 3주택자 30만 명, 그 이상이 한 2, 30만 명 돼서 280만, 90만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가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비율로만 놓고 보면 300만 대 4,900만.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환호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주택 문제를 갖고 서로 붙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6채 갖고 있고 그 각 시가가 뭐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을 갖고 있는데 30억에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더 정의에 가깝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6채를 가꾸게 된 배경 장동혁 대표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주택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집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팔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은 한 10억 정도 났을 겁니다. 그럼 뭐가 정의죠? 저는 그게 단순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부정이고 한 주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일단은 이제 그 얘기가 있죠. 이 SNS 설전의 내용 중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모팔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장 대표가 이제 주택 6채 갖고 있다는 거를 기사를 링크를 공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는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러면서 2022년에 시골집에서 눈 쓸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올해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저게 왜 올해 눈이 안 왔는데 눈 쓸고 있지? 되게 옆에 크게 2022년 사진을 흑백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2022년 사진을 올렸지? 저기 지금 안 살고 계신데 뭐 시내에 살고 계신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노모가 아들아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뻥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은 게 그리 알아. 이 말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약간 사투리투로 올린 거잖아요. 잘하시네. 연습했어요. 네. 연습했습니다. 대본이 약간 있으니까. 살리려고 연습했는데 이 말도 일각에서는 뭐 잠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좀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95살 노모가 이렇게 딱 그렇죠. 정말 원하는데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이다. 이거 너무 감성팔이 내지 좀 주제를 좀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껴맞춘 각색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저 사진도 원래는 저 숫자도 없었어요. 처음에 올렸을 때 제가 그거 봤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그냥 올렸는데 야,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서 이거 옛날에 찍었던 사진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이 다 바뀌었어요. 숫자가 다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스텝이 꼬였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텝이 꼬였고 그다음에 장모님 집을 사위가 사들이는 거 정말 엄청난 효자입니다. 네, 엄청난 효심이에요. 근데 6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계속 부각을 시키면 그게 좋은 전략일까요? 안 좋은 전략일까요? 자기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역구 두고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구에 집도 사야 되고 이걸 다 사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게 과연 국민적 논리에서 다 이해해 줄 만한 어떤 그런 일일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악마와 아니고 대부분 세금을 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그동안 이것을 투자 수단 혹은 투기 의혹이 일면서까지도 사람들이 돈을 부동산으로 많이 이렇게 넣어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책을 이렇게 설계했던 정치인들 탓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제는 이쪽으로 가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신 건데 논점 이탈해서 기존의 이 상황이 옳다. 우리는 여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논리에 맞서는 게 과연 국민 전체적인 인식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잘못된 이 스텝에서 오히려 빨리 빠져나오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옳게 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는 힘을 좀 몰아주시는 게 국민의힘 진짜 뭔가 바뀌네 이런 신호를 오히려 거꾸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다주택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매몰돼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와의 갈등을 부각시킬수록 다주택자는 소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다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싸운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어떻게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그것만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질 좋은 새 아파트거든요. 이런 식의 이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국민의힘도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다주택 문제 또는 다주택자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사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그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의 그 불혜택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2주택자, 3주택자가 될 때 취등록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높고요. 양도세는 지금 유예 안 한다고 하면 3주택자 이상은 82.5%가 양도세로 부과돼요. 이런 식의 그 세제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 뭐 대출을 아예 뭐 안 해준다신가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따른 그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게 더 좋은 반격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별건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송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서 무죄 판결 받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구에 이사를 하고 내일은 복당 신청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지선에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네. 어때요 분위기가? 지선 변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끝났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판을 쭉 가봤어요. 계속. 네. 네, 사람들 별로 많을 때도 가봤고 없을 때도 가봤고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니까 검찰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지켜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물쭈물해요. 재판에서 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는 오히려 당당하게 야 증거 있으면 다 까보고 증인 있으면 다 불러보자. 이런 투로 나가니까 오히려 검찰에서는 도대체 자기들이 왜 기소를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지? 왜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죄를 예견하기도 했었고요. 저 재판 모습을 딱 보니까. 그리고 판사께서도 검사들한테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제대로 또 답을 못해요. 판사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 기소였고 정치적 괴롭힘이었고 또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압수수색해가면서 괴롭혔거든요. 이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죄를 받았을 때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이 개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과거에 이 대선에 패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로 다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주면서 살신성인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은 지도력을 잃지 않게 됐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리더십을 획득해가는 과정 자체를 쭉 왔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상대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지지층한테는 약간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돌아와야 되고 역할도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바여서 지방선거는 뭐 물론 개항을 출마는 너무나 상수이고 그 이후의 정치 행보도 상당히 지각 변동이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의원이 재판 끝나고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이 해방 조국에 돌아온 것처럼 정말 개런장군처럼 득의양양하게 웃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뭘 들었습니까? 이정근 씨 녹취 들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호남은 돈 줘야 돼. 그 봉투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위법적으로 그 채취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먹사연이라는 그 연구소와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한 것은 인정되지만 거기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 과정에 활용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준 거예요. 이게 돈을 돌리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지 않았다거나 이게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이제 떳떳하니까 이번 선거에도 얼마든지 나가겠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나가려고 했던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에 뭐 연수 갑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잘 못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는데 이번 보선에서도 또 해당 지역에서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뽑아준다라고 하면 한국 정치가 후퇴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모두 60%대가 나왔고 이번 지선에서 국정 안정론이 53에서 55, 정부 견제론이 34에서 3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뭐 자세한 상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주 연초보다는 그래도 여권에 이제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는 게 좀 올라간 걸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신뢰를 좀 득해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라든가 외교라든가 이게 대외적으로 어쨌든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특히나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그거를 뭐 북풍몰이나 아니면 뭐 중국을 때려가면서 뭔가 외부의 적을 상정해두고 내부를 뭔가 결집시키려는 이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일본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랬던 점 제가 일부 그랬다는 점 뭐 저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외교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나라가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관계를 잘 풀면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푼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결 구도 자체에서 좀 뻗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빠져나오면서 약간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주가 다 이게 한반도 평화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평가를 더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에 맞서거나 혹은 여당에 맞서는 국민의힘을 좀 심판하려고 하는 심리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길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헤어나올 때까지는 이게 국민들께서 그냥 기다려줘야 될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세게 심판을 해가지고 충격을 좀 줘야 될지 이런 아마 생각을 지금 그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전 이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대통령 지지율은 훨씬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국정에 힘을 더 실어줘야겠다는 사람이 뭐 최근 들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면 국정 지지율 왜 올라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평가나 국정지지율이나 절대평가인 동시에 국내에서는 상대평가거든요.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잖아요. 사실 있는 세력들조차 다 규합해내지 못하고 쳐내고 하니까 뭐 중도 진영에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된 다음에는 후보 시절보다는 낫네라는 생각하게 되니까 또 국정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국민의힘은 악순환, 민주당은 선순환 되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